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5천 명의 군사가 일제히 움직이고 갑옷을 입은 젊은 임금이 말 위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합니다. 대신들은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그들의 얼굴엔 불안과 두려움이 역력합니다. 우리가 아는 정조대왕은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입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문예부흥을 이끈 온화한 성군. 하지만 이것이 정조의 전부였을까요?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복수를 다짐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조 51년, 그러니까 영조가 8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임금 영조는 신하들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이제 세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승지에게 이를 기록하라 명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하들이 임금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홍인안을 비롯한 대신들이 승지 앞을 가로막고 서서 기록할 수 없습니다라고 버팁니다. 임금의 말씀조차 기록될 수 없는 순간 그 자리에 15살의 어린 세손 정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을 무시하는 모습, 권력의 중심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 어린 세손은 이날을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인안의 무리가 승지 앞을 막아서서 붓을 들지 못하게 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 12살 소년이 본 세상. 전주박물관에는 특별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12살 정조가 직접 쓴 글입니다. 왕에게 좋은 것은 권하고 나쁜 것은 막아주는 것이 신하의 도리다. 맹자의 구절을 바탕으로 쓴 이 글. 겨우 12살 소년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그의 눈에 비친 신하들은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을 무시하고 권력을 농단하며 어린 세손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글 속에는 어린 정조의 분노와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영조 38년 윤 5월, 28살의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여드레 만에 숨을 거둡니다. 11살 어린 세손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뒤주 안에서 고통받는 아버지, 조롱하고 모욕하는 포도대장 구선복과 수졸들, 막을 수 없었던 무력함. 그날 정조는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언젠가 이 원한을 반드시 풀겠다. 아버지가 죽은 뒤 세손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경희궁에 머물던 정조는 매일같이 감시당하고 위협받았습니다. 정조가 남긴 일기를 보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노론 신하들은 임금을 만날 때도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탁탁 소리내며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죠. 그들은 세손을 손안의 물건처럼 여겼습니다. 곳곳에 신복을 배치해 세손을 감시했고 밤낮으로 세손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봤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조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론 세력은 정조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손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른바 삼불필지, 조정의 일, 병조의 일, 노론의 일은 세손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세손을 나라의 중요한 일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이죠. 심지어 사관조차 노론의 압박에 굴복해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권세가 왕보다 높은 나라. 이것이 바로 정조가 살아야 했던 조선이었습니다. 1776년 정조 즉위. 25살의 젊은 임금이 탄생합니다. 온갖 음모와 위협을 뚫고 마침내 왕위에 오른 정조. 즉위식 날 그는 대신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대신들은 숨을 죽입니다.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것은 곧 복수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여전히 노론의 손에.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실권은 여전히 노론이 쥐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사람, 구선복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조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살점을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그를 어찌할 수 없다. 왕이 되었지만 진정한 왕이 될 수 없었던 남자. 끝없는 암살 위협.
그리고 시작된 암살 시도들. 세 차례나 자객이 궁궐에 침입했습니다. 심지어 정조의 침소까지 자객이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리적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의 왕위 정통성까지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을 어찌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궁궐 곳곳에서 음모가 꿈틀거렸고 정조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정조는 깨닫습니다. 더 이상 학문과 덕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조선은 이미 신하들이 나라를 좌우하는 구조였고 노론이 신봉한 성리학은 왕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힘입니다. 신하들이 감히 거역할 수 없는 군사력. 정조는 스스로 무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정조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백동숙. 수원 백시 가문에서 전해지는 전설 같은 무인. 그의 할아버지부터 뛰어난 무예를 자랑했고 그 피는 백동수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백동수를 자신의 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장육령 창설을 명령합니다. 장육령. 정조의 친위 부대이자 개혁의 칼날. 구중궁궐을 넘어 조선의 새로운 군사체계로 자리 잡아가는 조직.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장육령을 폐지하라. 끊임없이 올라오는 상소들. 정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는 특별한 초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온화한 정조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날카로운 눈매, 강인한 턱선, 그리고 군복. 이것이 진짜 정조의 모습입니다. 네모난 입과 겹지라 불린 특유의 손가락 모양. 순조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외모 묘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조는 학자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정조는 신궁이라 불렸습니다. 신의 경지에 오른 활솜씨. 과장이 아닙니다. 기록이 증명합니다. 어고풍차. 정조의 활쏘기 성적을 정밀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1792년 한 해 동안의 기록을 보면 50발을 쏴서 49발을 명중시킨 날이 10번, 100발을 쏴서 98발을 마친 날도 있었습니다. 98%의 명중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10번째 묶음에서 한 발을 빗나간 이유입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겸양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는 관례 때문에 일부러 한 발을 쏘지 않았다. 실제로는 100% 명중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조의 실력은 정말 그 정도였을까요? 실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정조가 쏘던 것과 비슷한 145m 거리. 현대 최정상 궁도 선수들에게 58발을 쏘게 했습니다. 결과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40발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록입니다. 정조의 기록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정조의 명중률이 지나치게 높자 신하들은 관역을 축소했습니다. 더 어려운 조건을 만든 것이죠. 정조는 그 작은 관역에도 거의 모든 화살을 명중시켰습니다. 초분 작은 표적의 10발을 모두 명중시킨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는 재미있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정조가 규장각의 학자들을 불러 함께 활을 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엔 난리가 났습니다. 활이 부러지고 깍지가 날아가고 모두가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예에 익숙하지 않은 신하들에게 직접 활을 가르쳤습니다. 정조가 추구한 것은 문무의 조화였습니다. 학문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 진정한 군주는 문과 무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 정조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안전한 궁궐 안에 머무는 학자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만천하를 강력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무장. 그는 자신의 위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권을 기반으로 신하들의 기강을 잡았고 일부는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준비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조 13년 7월. 정조는 평생의 수건을 실행에 옮깁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의 명당으로 옮기는 것. 정조는 아버지의 능에 갈 때마다 슬픔과 억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원통함을 가슴속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지켜본 노론 신하들은 점차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묘소만 옮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원에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개혁의 중심지, 그리고 새로운 조선의 수도, 노론이 장악한 한양 북촌에 맞서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 도시 외곽을 감싸는 견고한 성곽, 상업도시로의 발전. 그 중심에는 장흥령이 있었습니다. 병력은 6천 명에 달했습니다. 1795년 화성 행차. 정조 19년.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아 정조는 대규모 화성 행차를 진행합니다. 문무관리와 군인 등 6천 명이 넘는 대열. 정조는 황금 갑옷을 입고 말 위에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행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군사력을 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장흥령 병사들만을 모아 거대한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매화포가 터지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정조는 화성의 가장 높은 장대에 올라 직접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임금이 황금 갑옷을 입고 군대를 지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조가 품고 있던 깊은 뜻이었습니다.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정적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세손이 아니다. 정조는 스스로를 하늘의 빛이라 칭했습니다. 모든 백성을 비추는 햇빛처럼 임금과 백성 사이에 어떤 구름도 끼지 않는 정치. 정조가 꿈꾼 나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배하는 자는 왕 한 사람이면 되고 백성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나라다. 임금과 백성이 직접 만나고 영향을 주고받는 정치. 정조 24년 5월 30일.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중대한 선언을 발표합니다. 바로 오해영교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신하들의 책임을 묻고 정조의 개혁 정치에 반대해온 노론 세력을 직접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신하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정조와 신하들의 결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조의 뜻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해영교가 발표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6월 28일. 정조는 갑자기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찾아온 서거는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일부에서는 독살설까지 퍼졌습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개혁의 기반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장흥령은 즉시 해체되었고 백동수와 같은 무사들은 숙청당했습니다. 정조가 추진했던 백성을 위한 개혁도 멈춰섰습니다. 노비 차별을 없애고 신분을 넘어선 공정한 사회를 꿈꿨던 정조의 개혁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8세기 조선은 정조가 말한 것처럼 병든 사람의 혈맥이 막힌 것과 같았습니다. 문과 무의 조화를 통해 나라를 바로잡고자 했던 정조. 그는 조선을 개혁하기 위해 스스로 무인이 되었던 임금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온화한 학자 군주의 이면에는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삶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순히 성군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전사였고 아버지의 한을 품은 아들이었으며 새로운 조선을 꿈꿨던 혁명가였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순히 복수와 권력을 위해 칼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규장각을 통해 신분에 관계없이 인재를 등용했고 대전통편, 탁지정례 등을 편찬해 법과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상업을 허락했으며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의료제도를 확충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고 공사 중 다친 이들에게는 치료비까지 제공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임금이지 신하들의 임금이 아니다. 정조의 이 말 속에는 진정한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대왕. 그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칼을 들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위해 그 칼을 휘둘렀던 군주였습니다. 학자의 지혜와 무인의 용맹,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룬 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정조대왕의 모습입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고 백성은 임금을 부모처럼 믿는 나라. 이것이 내가 꿈꾸는 조선이다.